어제 이제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찾았는데 네. 국회의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축구를 했대요. 우리 하은기 소장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혹시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기자들이 이겼지 않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네. 국회의원들이 이겼어요. 어.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후반 25분씩 경기를 뛰었는데 마지막 역전골이 스코어는 3대2인데 이모경 의원 핸드볼 국대 출신 이모경 의원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전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다.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놀랍죠.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출입기자단의 축구 경기는 네. 정기적으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그 국회 출입할 때는 이제 여자 기자들 이 풋살을 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 기자들과 또 남성 의원들 간의 축구 대결도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결과가?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아하. 그때도 아마 의원들이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축구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네.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경기를 좀 추진하고 이번에 어제 있었던 경기도 오랜만에 의원 축구 연맹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 다 같이 다 같이 있거든요. 들어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김영진 의원이랑 한병도 원내대표가 되게 축구 잘한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축자리예요? 네, 네. 축자로 알려져 있어서 어제 그분들도 같이 경기하면서 좀 네. 축제처럼 즐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목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로 튀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볼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을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이를 셈을 해보면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많이 연로할 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이렇게 아하.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분들 넘어지면 이제 뼈도 안 붙을 텐데. 반성해야 되는 부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 1218님이 기자들은 운동을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14Q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시작부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네. 이번 주에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0%,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3%로 조사됐는데 지난주보다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소폭 올랐다. 이런 흐름들 이유진 기자 네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ARS 기반의 여론조사들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ARS보다는 이제 전화 면접으로 이뤄진 직접 면접원이 전화를 걸어 네. 응답을 받아내는 네네 그 방식이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ARS보다도 그 ARS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끝까지 그 전화를 잡고 계신 분들이 좀 정치적 의사가 강한 고관여층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사협회에서도 좀 정치나 선거 여론조사에서 ARS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를 좀 실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을 보인 거잖아요. 뭐 이런 추세를 보면 그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는 확실히 멈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그런 수 있을 생각을 것 좀 같습니다. 해본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ARS든 전화 면접 조사든 간에 여론조사 전화를 좀 많이 받으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거의 그냥 끊어버리는 스타일인 거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론조사 꽃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 ARS로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거는 응답하고 싶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드렸습니다. 제 입장을. 제가 뭘 임했다고 어떤 결과로 답을 내었다. 이런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은 네. 뭔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약간 샘솟아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응했는데 우리 이유진 기자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저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제 개인 정보는 이미 진작에 다 털린 것 같은데 공공재죠. 근데 항상 너무 바쁠 때 전화가 와서 사실 저는 이제 여론조사구나 싶으면 이제 좀 끊어버리는 편이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까 이유진 기자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ARS 기반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저주의 구판과 비슷한 굉장히 이렇게 하락세가 짙은 네. 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지난주 갤럽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ARS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경향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네. 찍어서 하는 거니까 실제 인식된지 실제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없는 확인이 안 되죠.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전화 면접 조사를 좀 더 신뢰하긴 하는데 음. 저는 그 조사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치 자체보다는 여론조사는 늘 그러잖아요. 경향성, 추세 이런 걸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ARS 전화 면접 할 거 없이 좀 하강하는 추세 자체를 맞아요. 걱정하다가 이번에 MBS랑 그리고 뭐 갤럽에서 약간 그뭐 다른 층의 조사가 하락 추세가 음. 멈춘 거 아니냐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추세라고 부르기엔 한 주밖에 안 돼서 다음 주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뭐 소폭 반등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면 일단은 하강하는 거 멈췄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현실은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네. 그런 결과값이 나오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오르게 되는데 기대감 때문에 네.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폭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유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런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컨벤션 효과가 벌어지기에는 저희 정당대회가 축제처럼 벌어진 건 아니고요. 네. 스트레스를 매우 유발시키면서 벌어진 거라 음. 뭐 이를테면 어느 뭐 ARS 조사 보면 호남에서 너무 많이 빠진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의아하더라고 보니까. 네. 기술적인 거죠. 전당대회 기간 동안은 열심히 응답하다가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뭐 당분 안 쳐다봐야겠다 하면서 아예 응답을 안 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특정 지역에서 빠지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한 주 사이에 아무 모멘텀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봐야 컨벤션 되는 효과가 거고. 있기에는 전당대회가 그렇게 쾌적하진 않았다. 이유진 기자도 생각이 좀 비슷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요즘 특히 최근에 하는 여론조사에는 좀 응답률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반등 혹은 아니면 하락 추세가 멈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초반에 그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어서 청와대에서도 맞아요. 네. 좀 더 이렇게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념 성향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해당 조사에서 당연히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많이 높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50대 43으로 그래도 긍정평가가 많다라는 것은 올라갈 이유가 있다, 그럼요. 기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뭐 안 오른다. 3자 깨지면은 뭐 그렇게 해서 다시 반등한 역사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하던데 네. 왜 거짓말이냐면 일단 보수 정부부터 얘기하면 네네. MB 때 초반에 집권 초반에 1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MB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네, 뭐 대운하니 뭐 광우병이니 이래서 촛불 집회 난리 났죠 그때. 네. 그래서 거의 처음에 망했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뒤에 30% 40%대로 회복을 했어요. 뭐 너는 왜 보수 정부 사례에 들어서 얘기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37% 이렇게 떨어졌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70%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운영에 대해서 삐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돌아서면은 혹은 우리가 뭐 지지 안 하면은 이 지지율은 절대 회복이 안 돼. 3자 찍는 거야. 네. 삼자 찍으면은 그때부터 안 돌아오는 거다. 뭐 감정이 상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그거 해석 안 해줘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 네. 역사에서 보면은 떨어졌다가도 잘한다 싶으면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반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정치가 아니, 언제나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정치가 종교가 아닌데 뭐 끝까지 무조건 뭐 따라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지지층이 보기에도 우리가 잘한다 싶으면은 지지율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반하는 거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그 민심 보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이 표현을 좀 골라서 중년이 뭐 지지층 그러니까 뭐 진행자들 네네. 평론가들 보면은 되게 얘기를 축축하게 하잖아요. 아 축축하게 한다. 아니 뭐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뭐 끝까지 나는 뭐 맞아. 예. 뭐 제일 먼저 돌 던질 사람 뭐 이런 아니 조폭이에요 우리가. 아니 그 사람들 다 유권자예요. 야, 그 표현상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해봤네. 유권자예요. 나도. 네.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모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대통령 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비판받을 만하다 싶으면 지지를 거두는 것이고요. 뭐 잘한다 싶으면은 지지 안 하던 분들도 그렇죠. 뽑는 거고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 삼김시대 정치하듯이 우리가 한 진영에 있으면 무조건 같이 가고 이렇게 정치를 안 바라봐 주시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사안별로 평가하기도 좋지 않나 싶어요. 야, 그럼 중년 그 패널이나 진행자의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냥 신선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실제로 이런 지지율의 하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인데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 좀 단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지지율이라는 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계속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경고성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좀 불안을 조장한다거나. 바람직하지 네. 않지 않나. 실제로 워딩이 좀 어떻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지율 30%대로 떨어지고 반등한 정권이 없다. 많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네, 이명박 조국 사태 때 한번 30% 중반까지 떨어졌다. 반등한 게 유일한 사례 정도 된다. 청와대가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말을 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원기 소장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탄핵을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에 있는 전략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좀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잘못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최소 4개 정권에 걸친 사례가 있습니다. 말을 했는데 표를 같이 보시면은 김영삼 정권 때는 집권 3년차 2분기에 지지율이 28%까지 내려갔다가 4년차 1분기에 41% 무려 1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집권 3년차 2분기에 38%를 찍었지만 바로 그 뒷분기인 3분기에 54%를 찍었고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분기 21%에서 2년차 4분기 47%로 무려 26%포인트 급등하는 결과도 있었고 그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8월 29%에서 2015년 12월 44%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례가 존재하는데 뻔히 찾으면 나오는 결과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네. 그게 그 세상을 한쪽 눈으로 바라보면 데이터 해석이 되게 편협해져요. 이를테면은 유시민 작가께서 최근에 뭐 집권 연합을 해체하고 있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집권 연합을 해체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 전전 대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던 그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 정도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6.17 이렇게 득표했고요. 안철수 21, 홍준표 24, 유승민 6 이렇게 득표했어요. 그거를 수많은 평론가들이랑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라 문재인 심상정 합쳐봐야 47% 나온다. 아하.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합치면은 이 진보 진영보다 더 높다. 과반이다. 보수가 예를 들면. 5위다. 네. 이게 세상을 진영주의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홍준표 따로 떼고 나머지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하. 뭐 나머지 다 합치면 그 틀이 뭐냐? 박근혜 탄핵 찬성 연합이에요. 그 정치적인 방향, 네. 정책적인 노선. 박근혜 네.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 여론이 한 80% 정도 됩니다. 끝까지 유지됐던 게. 근데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중에 홍준표 빼면 80% 돼요. 그렇지. 문재인은 지지 안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탄핵엔 동의해라고 하는 층이 있었던 거예요. 안철수라든가 유승민으로 간. 그럼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탄핵 동맹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홍준표 빼고는 우리 국민연합이 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정책 네. 선택의 문제에서는. 예, 그 중에 최대 공약수가 문재인의 41%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처음에 집권할 때 초기에 80%까지 계속 올라가요. 네. 진보 보수가 아니라 그냥 그 탄핵 동맹이 유지가 됐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60% 50%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청와대 선배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지지율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하니까 돌아왔던 답들이 원래 80%가 이상한 거야. 원래 60% 40% 이게 맞는 거고 60%도 높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아했던 게 아니 50에서 30이 되든 80에서 60이 되든 우리 지지했던 사람들이 20%나 빠지면 그거 왜 빠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게 집권 연합을 해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80%를 잘 모아냈으면 개헌을 하든 아니면은 뭐 구조적 다수를 만들든 동력이 더 있었겠지. 했겠죠 아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진영 논리로 바라보니까 심상정 문재인 합치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다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진영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실수를 한번 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러면은 그때와 양상이 같은 방식으로 집권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아니에요. 그 집권 연합이 해체됐느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데 40%의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정부는 없어요. 그러면은 한 자릿수 되거든요.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표현하지만 스윙 보터잖아요. 풍향계. 스윙하는 층이잖아요. 스윙하는 층이 40%를 떠받치고 코어 지지층이 말이 안 빠져나가는 되는 거지. 그런 네.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어 자꾸 하는데 오늘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무려 85%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뉴스공장 등등에서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라는 실체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몇몇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들의 주목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숫자로 세력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과학적으로 불비한 용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 기간에도 사실 계속 코어 지지층에 대한 얘기를 김어준 씨든 뭐 이렇게 유시민 씨든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도 반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하은기 평론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진영 논리에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방송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진 않고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사실 보긴 합니다만 청년 세대 이렇게 인사들을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에 맞아, 여성 맞아. 변호사가 네. 나와서 최근에 그런 경찰들의 어떤 사건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었잖아요.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근 뭐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도 그렇고 그런 여성들의 불안감이랄지 그 검찰 개혁에 따른 그런 우려 지점을 얘기했더니 바로 김어준 씨가 그건 국힘 프레임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네, 이거는. 그래서 네. 그런 장면들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많은 부분에서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런 여론조사 분석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지 해봤습니다. 편협한 태도나 시각이라는 것이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꼬장을 네. 부리고 있는 거죠. 미디어를 활용해서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 꼬장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뉴스 공장 아니 꼬장이다. 뉴스 꼬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다 말씀해 주신 건데 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는 비틀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초도에 워낙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동력이라는 게 일부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는 건데 결국은 분위기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인사가 기점이 될 수 있다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특히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하원기 소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교체해야 된다. 네. 네. 왜 그럽니까? 아니 사실은 레버리지 ETF 문제 생겼을 때 경질론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즉시 경질은 위험하다고 한 게 폭탄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해체를 하고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그런 상황에서 경제 수장 날려버리는 거는 이게 정무적으로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할 때 이 실수를 한 사람은 김용범 실장님이 맞거든요. 업무적으로 네. 헤드였기 때문에 근데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실책인 걸 우리가 안다, 우리가 수정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경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실제로 근데 이유진 기자는 청와대 출입을 했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을 관찰했을 때 이분이 물론 이제 잘한 점 잘못한 점이 나눠져 있을 것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좀 어떤 분으로 관찰을 해왔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호방하고 그다음에 디테일에 강하세요. 다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정책가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정치인의 모습도 봤었다고 아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도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이든 이런 거 통해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메시지를 줄여야 한다. 정책 실장으로서의 무게감을 더 가지려면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더 매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맥락에서 저 역시도 지금 시점에 김용범 실장님에 대한 뭐 교체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꼭 김용범 실장뿐만 아니라 좀 청와대의 개각이 좀 필요하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담을 나눈 사이에 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오늘. 네. 네, 오늘 좀 일찍 시작하신다
지난달에서 전날 방송이 전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방송 된 끝나고 건데 바로 뛰었어. 우리 신영규 대표는 이런 와중에도 바로 물어도 답이 나옵니다. 바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했냐? 예.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신영규 대표의 뜻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뭐 김용범 실장님 그동안의 정책 운영 전 잘해온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뭐 주식시장의 그 ETF 문제라든지 일부 저는 좀 뭐 문제 요인이 좀 있었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경질하거나 이럴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우리 대표는 다만 네. 이제 정부가 1년 이제 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책실장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비서실장과 거의 동급으로 장관급 비슷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전 한 번 정도는 이제 또 바꿔줄 모멘텀이 원래 왔다. 아 원래도 교체 시기가 온 그렇죠. 것이다. 장관들도 네.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니까 전 또 새로운 인물로 해서 하는 게 좋고 저는 김용범 실장님 전 AI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 너무 저는 참 존경하고 그분의 글을 자주 애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 그 큰 틀에서 전 잘한 게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그런 타이밍에 따라서 좀 교체할 시점은 또 온 건 사실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김용범 실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이 정부에서 김용범 실장이 한 역할들이 워낙 크고 포텐셜이 큰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른 역할을 준다면 좀 어떤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책실장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네. 간다면 내각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김용범 실장님이 정책을 이제 총괄하신 거는 이제 청와대 안에서 역할을 크게 잘 해오신 거고 좀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느냐 한다면은 이분 아무래도 경제 쪽이나 네. 뭐 산업 쪽에 특화가 좀 되어 계시니까 좀 그쪽 분야에 뭐 경제부처로 갈 수 그러니까 뭐 있다. 중폭 개각 할 때 그 안에서 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건 전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아니 제 뭐 단견입니다만은 뭐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이제 지휘봉을 잡겠다고 했지만은 그 책임을 좀 덜어서 실무적으로 이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책 조율을 경제부처가 잘할 수 있는 김용범 실장을 그런 그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롤을 주는 건 좀 어떨까요, 하웅기 소장?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단호해요 보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지지율 떨어졌을 때 부동산 정책이나 뭐 주식 시장 레버리지 ETF를 대표적으로 꼽는데 그중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잖아요. 네. 뭐 바로 다른 자리에 임명하면 뭐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입안된 그 분들은 그냥 회전문 인사라고 할 거예요. 제가 김용범 실장님 뛰어나다는 거 잘 알고 네네. 관료 시절부터 합리적인 분이라는 거 잘 알지만 정책이라는 건 혹은 인사라는 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이 입안했으면 입안한 대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시그널을 주는 네. 게 난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자리로 가는 거는 바로 이번에는 가는 아쉽지만 작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그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저는 맞는 말씀인데 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큰 전 위험 요인이 일단 인재 고갈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인재 고갈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원론대로는 전 하원기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물론 뭐 정책 다 실패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그건 없고 아니죠. 예, 주식시장에 몇 부분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 요인에 김용범 시장의 지분이 있는 거지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저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일이 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이번에 정책을 설계했고 굉장한 그래도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 적재적소에 맞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전 좋겠다 생각도 아하. 좀 들고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다른 방송 오늘 계속 돌면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인사를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도 이제 행안부 장관이 주재해서 뭐 그 소위 말하는 경찰 간부들하고 경찰청장 회의하잖아요. 경찰청장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경찰청장을 임명을 안 하는 맞아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전- 1년 8개월째 공석. 그렇죠. 정확하게 위험일 말하면. 기준으로.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반론은 아예 뭐 경찰은 계급이 있고 뭐 치안 정감들 중에서 뭐 총감 뽑아야 되고 뭐 법이 그렇고 뭐 내란을 겪었으니까 수뇌부가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반론이 안 되죠. 그건.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거 정리를 그러면 1년이 넘도록 못 한다는 것도 그럼 언제 정리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핑계죠 핑계.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그 반론을 하시길래 아니 경찰만 인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서관 자리도 빈 자리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게 인사권이고 인사를 통해서 네. 공무원들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축구로 치면은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이 미드필더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지금 다 비어 있는 건데 그럼 롱패스만 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패스 플레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사 수요 이거 인사가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 예, 제 시각에서는 김용범 실장님 정도의 과오가 있더라도 전 이런 분은 저는 메가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뭐 산업부에 가든 어디에 가든 전 이런 줘야 분들의 된다. 역량은 저는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이 이제 우리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사가 이렇게 공석이 많고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빈자리를 둔 이유를 정말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하은기 소장은 민주진영 내부에서 높게 일하시는 분들을 그래 소통을 하시니까 인사 적체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일을 하면서 그 기준을 그걸로 잡았잖아요. 실용, 그렇지. 능력 이렇게 잡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실용이나 능력으로 잡게 되면 그러니까 네. 아마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수준 차이가. 그런데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뭐 대통령 보기에는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었겠죠. 적재적소에서 쓰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를 하면 하는 대로 뭐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아니, 나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무슨 뭐 누이재명 천국이 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 진영에 떠드는데 실제로 보십시오. 중요한 자리에 속칭 말하는 누이재명의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간 사람이 누구나 있습니까, 솔직히? 자, 아니, 제가 일단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법률 쪽 인사인데 인사만 할 때마다 친윤 검사 뭐 했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 불벼락 맞으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인생 배렸으니까 그냥 진실을 얘기해 주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왜? 친윤 검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어요. 그렇지. 거기서 난다 긴다 하는 인간들 다 줄 섰었어요.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대표 시절에 그 표적 수사한다고 했을 때 한 2개, 3개 지청 털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친윤 아닌 사람들 골라가지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르고 골라서. 운영이 안 되겠지.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청와대에서도 그거 다 골라가지고 컨트롤이 될 만한 사람들 중에 쓰는 건데 그럼에도 친윤이라는 그 커리어가 다 있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런 사람 쓰면은 저희 진영 내부에서 그러잖아요. 검사에 포섭됐다, 검찰주의다, 뭐 친윤 검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추천해 보라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정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인사 쓸 때 되면 대통령이랑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다른 정부들이랑 별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저 봐라, 저 친윤 검사들 뭐 실드 친다 이러니까 친검주의자다 예를 들면 네. 이런 진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말을 못하고 패널들도 말을 못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못하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뭐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진영 아닌 사람도 갖다 쓴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지. 아니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말만 걸고 모두의 대통령 안 한다. 그 어떻게 보면 위선이나 거기서 오는 불일치도 뒷감당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민주당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응원하는 입장이고 인사를 해도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사를 안 해서 자리를 비워두고 그 국정 공백이 나중에 또 지지율 하락으로 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흔들겠다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흔드는데 그럼 안 했을 때 안 흔드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리냐면 청와대에는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사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총괄해서 이제 나눠서 할 텐데 그리고 민정수석도 있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진용은 다 짜져 있는데 인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장도 그랬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AI 3대 강국으로 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가슴 설레는 목표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AI 수석이 지금 3개월째 비어 있어요. 하정우 이후에 후임자를 못 찾고 있다. 3개월째. 네. 그럼 누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 요인이라고 전 보는 겁니다. 근데 인재를 구한다 그러면은 아유 뭐 사람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더 넓게 구하는 수밖에 없고 그럼 정말 더 넓게 구해도 없다.
그럼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도 여기 경향에서 얘기한 게 그 차관자리 복수 차관제라도 좀 만들어서 아니 차관들 네. 힘들다면서 일 많아가지고 법무부도 맨날 복수 차관 해달라 그러거든요. 뭐 출입국 교정 뭐 많아가지고 네. 그럼 복수 차관 제도를 만드세요. 돈을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안에 인재들 저는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고민하시고 공부하고 네. 준비된 분들 제 눈에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갖다 쓰고 훈련해서 장관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비워놓는 거. 그리고 인사수석하고 인사비서관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이 상황. 전 이거는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 아까 말한 대로 경찰청장 공석도 문제지만 AI 3대 강국을 준비하는데 AI 수석이 어떻게 1분 1초가 비어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 이 부분부터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전 인사 수요 이거 빠르게 전 해결해야 된다고 그리고 봐요. 아까 이제 유이재명이 갈 자리가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 실제로 반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산하기관이든 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든 작든 크든 자리를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는 분들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평론을 하면서 특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안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도 그래야 되는데 혹시나 하마평 두 분 예를 들면 두 분의 하마평이 있으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놈들 봐라, 요놈들 시키려고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해설을 내놔요. 그러니까 뭐 신인규 대표한테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고 저한테 하는 건 타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뭐 돈 받으려고 저랬나 뭐 아니 근데 용역 저 생각 네. 완전 반대야. 아니 저는 우리 하원기 소장님 네. 욕 먹고 비판받고 오해받을까봐 조심하시는 건 제가 존중해요. 근데 하원기 소장 같은 분이 소장님 같은 분이 역량 있으시고 뛰어나신 분이 전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왜냐면 네. 아니 오해받는 거 당연히 싫죠. 근데 저는 오해받는 걸 감수하고 국가를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예를 들면 저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안 하는 건 제일 쉬워요. 안 하면은 욕도 안 먹고 욕도 안 오해받을 먹고. 것도 없고 아주 좋은 거지만 하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먹더라도 성과로서 보여주는 게 전 훨씬 더 큰 가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원기 소장님의 그 소위 말해서 정권을 걱정하고 오해받기 싫어서 조심하는 거는 제가 알겠지만 전 이런 분의 역량이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니 전 폭력에 정말 쓰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복수차관 언급할 때 언급된 사람이 이동학 있었고요.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성치훈 있었는데 와. 하원기는 없었거든요. 하원기 소장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도 목요일마다 하지 만나니까 이게 이해충돌 면에서 같이 하는 사이라서. 제가 약간 인사수석 입장에서 뺐어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네.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워낙 또 싫어하시니까. 언급도 하지 말아 달라. 아이고. 이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 지지율을 제고할 감사합니다. 수 있는 방법, 인사를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훈훈합니다.